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3 그 5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1920년대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터지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알려지자 일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를 10년간 진행했는데 누르고 눌러도 조선인들은 결국 꺾이지 않고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에 화들짝 놀란 일제는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육군 대장이나 해군 대장 출신만 임명되던 총독의 문관 총독도 군인이 아니라 이제 일반 행정가 문관 총독도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꾸고요. 그 다음에 MP, 여기가 전쟁터도 아닌데 계엄령하도 아닌데 군인에 의해서 치안을 담당하게 하던 헌병 경찰 제도를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중추원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고문기관만 하나 두었고 실제로 회의도 소집도 안 했던 한국인의 참정 요구 실제로 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 주겠다라고 선전을 하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는데 부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조선어 신문, 민족신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더욱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기만적이었습니다. 3.1운동에 대한 해외, 외국에서의 여론,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3.1운동을 엄청 무자비하게 또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제암리 학살 사건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하고요.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허울 좋은 문화통치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실제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고요. 경찰 종원은 오히려 확 늘렸습니다. 보통 경찰 제도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인원이라든가 경찰서의 숫자 이런 건 3배 이상 증대시켰죠. 촘촘하게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참정권을 허용해 준 거요. 자치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거였죠. 이를 통해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죠. 일제의 식민 지배 인정해버리자. 그리고 대신에 일제 아래서 우리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자치운동을 벌린 대표적인 인물이 최린, 민족대표 33인으로 천도교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광수, 춘원 이광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뒤에 그 전에 우리나라의 뭐 3대 천재 문필가로서 유명했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임시정부에 건너가서 독립신문 주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최남선은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하긴 했고 자치운동에는 최남선보다 김성수 같은 사람이 더 유명하겠군요. 김성수. 나중에 그 동아일보 만들었고 지금의 고려대학교에 전신이 되는 그 보성전문학교 인수해서 고려대학교 설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분명 민족주의 계열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의 식민지배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하자라는 자치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친일로 변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딘 같은 경우에는 일본까지 가서 조선의회 설치해달라. 그래야 진정한 참정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끝내 조선의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도평의회, 부군면협의회 이런 것들 설치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허용해 줬지만 어디까지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숱하게 뭘 해야 됩니까? 검열을 해야 되죠. 미리 검사해가지고 삭제하거나 압수하거나 정관하거나 폐간하는 걸 뭐 밥 먹듯이 합니다. 보통 학교 늘려줬다고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무료가 아니라는 거죠. 유상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취학률은 일본 사람들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화통치의 본질이라는 건 결국 3.1운동으로 일어났던 표출됐던 한국인들의 저항의식 그리고 악화된 국제여론 이걸 무마하려는 것이고요.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탄압과 감시를 강화한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관리나 교사들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헌병 대신에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꿨지 않습니까? 하지만 군마다 경찰서를 하나씩 두고 면마다 주재소를 하나씩 두는 1군 1경찰제, 일면 1주재소 제도를 확립하고 치안 유지를 하겠다면서 치안 유지법을 만듭니다. 뭐 치안 유지한다는 게 나쁜 말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까지 항일운동하는 거 다 이 치안 유지법으로 잡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서 20년대 유행하게 되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 이걸 위해서 치안 유지법을 만든다는 거죠. 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안 돼. 사상의 자유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죠. 결국 일제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친일 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끼리 싸우게 합니다. 민족 내부를 친일파와 항일 세력으로 분리하는 거죠. 민족 분열 통치를 통한 식민 지배체제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경찰인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기회 늘려주겠습니다. 신문 발행 허용하겠습니다. 이른바 문화통치입니다. 우리 민족을 바꿔야 돼. 자치운동하면 돼. 우리 일제하에서 자치하면 돼. 천황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빠르게 공업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촌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노동자로 공장 노동자로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해지고요. 식량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1918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식량 쌀 폭동까지 일본에서 대규모로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이거 자신들에게 부족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쌀을 늘리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을 바꾸고 한국의 수리 시설을 좀 바꿔서 물도 대고 이렇게 물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경제도 정리하고 개간 사업을 펼쳐가지고 한국에서 쌀을 늘려서 늘린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생산되는 쌀을 늘리자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증산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목표치만큼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쌀은 자신들이 목표했던 만큼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 증산이 30% 됐는데 30%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0%밖에 증산이 안 됐어. 그런데 30% 증산된 걸 예상하고 가져가 버려. 그러면 10%만큼 당연히 한국에선 쌀이 부족해지겠죠. 일본의 식량 사정은 개선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식량 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죠. 결국 일본 조선총독부는 이걸 만주에서 잡고 조, 수수, 콩 이런 거 갖고 들어와 가지고 보충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쌀 소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쌀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뭐 수리조합 만들어 가지고 수리시설 개선도 하고 뭐
개간도 하고 경지정리도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비용을 너희들 이거 늘어나면 너희들 이득 좋은 거야 라고 해서 한국인에게, 한국 농민들에게 부과를 하죠. 결국 증산 비용에다가 높은 소장료까지 이중적으로 수탈당하게 되는 거죠. 이중 수탈 구조. 결국 한국 농민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작농으로 그나마 좀 있던 땅 증산 비용 내느라고 수리조합에 내느라고 비용 부담하느라고 팔 수밖에 없게 되고요. 산에 가서 화재민이 되거나 도시에 가서 빈민으로 전락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일본 지주들과 토지회사들은 그 땅을 또 차지해서 대농장을 더욱더 확대해 가는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어서 공업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일본. 이제 공장이 막 만들어집니다. 일본 내에서는 자국에서는 더 투자할 부분도 없고요. 좀 더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회사를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회사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회사를 만들려면 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들이 그렇게 한국인들이 그렇게 회사를 만들려고 할 때는 허가제로서 제한을 하더니 일본인들이 한국에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이러한 허가제 때문에 회사령 때문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쉽게 없애줘 버립니다. 회사령 폐지. 신고만 해. 그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한국인들도 이제 돈 있으면 만들 수 있겠네요. 지주들 중심으로 그럼 나도 한번 회사 만들어 볼까? 그런데 한국인 소유 기업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요? 관세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본이 있어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뭐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일본에서 세금 물리지 않고 들어오는 일본 제품이 메이드 인 재팬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일본 재벌 기업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특히 지하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지방에 들어와서 공장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 미쓰이, 미쓰비시, 노구치. 1927년에 흥남에 만들어졌던 비료공장, 흥남 조선 질소 비료공장. 노구치 재벌이 만든 겁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거죠. 13분. 오늘은 여기까지. 15분 내에 끝내서 좋네요. 수고했습니다.